안녕하세요. 문제호의 사과 책방 진행자 문제호입니다. 사과 책방에서 이번에 5번째로 다루게 될 책의 타이틀은 바로 인구 쇼크입니다. 저자는 바로 앨런 와이즈먼이라고 하고요. 자, 방송의 수순으로는 저자 소개, 책 요약 수순으로 되겠습니다. 워드 기준으로 18장 정도 되는 분량이니 방송 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로 예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란 앨런 와이즈만, 이하 앨런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국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뉴욕타임즈, 애틀랜틱 먼슬리, 디스커버, 하퍼스 등의 매체에 진보적 관점의 통찰력 넘치는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길 책이라는 평가를 뉴스위크에게 받았습니다. 전작 인간 없는 세상에서 인류가 사라진 지구의 풍경을 섬뜩하리 많지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UN 인구구에서는 인류가 4.5일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율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란 건 명백합니다. 앨런은 중국의 1자녀 정책 대안을 찾아 21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구가 대규모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종종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의 GDP가 감소하더라도 국민 1인당 소득, 즉 당신의 소득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수록 노동력은 더 귀해지거든요. 18세기 중후반 세계 인구는 7억 5천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그보다 9배 이상 많죠. 많은 인구가 에너지를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30m나 높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구는 자연적인 한계, carrying capacity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자연이 우리를 대신하여 인구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유일지, 요새 서울 곳곳에 푹푹 땅 꺼지는 싱크홀의 큰 버전일지 지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 인구 통계학자들은 그들의 통계 수치들을 기반으로 4가지 질문을 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행성은 얼마나 많은 지구를 지탱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인구가 100억 혹은 이미 있는 70억 명보다 더 줄여야 한다면 인구를 줄인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설득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비폭력적 방법이 있을까? 세 번째가 인류가 생존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필요할까? 반드시 있어야 할 종은 무엇일까? 마지막 4번째로는 안정화된 인구를 위한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까? 지속적인 성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는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까? 네,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질문을 이제 대답해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땅에 대한 4가지 질문. 현재 이스라엘에서 하레디라고 초정동파 유태인을 가리키는 소수파가 있습니다. 하레디 가정은 평균 자식이 7명에 이르러요. 그들은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종교를 모독하는 현대 유대인들에 대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고향에서 유대인보다 인구를 늘리려고 드는 팔레스타인에 맞서는 최상의 방어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머릿수가 늘어나서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정부 구성하는 연합 세력에 하레디 쪽도 넣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부 보조금을 얻는 특권으로 국가 살림을 거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하레디 인구는 17년마다 2배씩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투고 있는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의 넓은 곳도 폭이 80km 채가 안 되는 땅에 현재 1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최종 조정자 역할을 맡은 것은 기업 및 문화의 군사 전략을 결부해 판단하는 정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산하 제한이라는 말에 멜서스 주의자들이 몸소리를 치고 중국 전체주의자들이 악몽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하시디즘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금욕적인 하레디도 에너지를 갈구하는 차, 오토바이, 위성 접시 안테나와 같은 현대적인 물품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점 역시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막이 아닌 절반의 영토, 즉 북부 중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1제곱킬로미터당 740명이 삽니다. 서양 어떤 나라 인구 밀도보다 높습니다. 인도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 1제곱미터당 403명입니다. 요르단 과학기술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연구소 ARIZ에서 물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아비르. 아비르는 30대 말인 지금에야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팔레스타인인 전문직 여성들도 아이 갖는 것을 미루었으며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를 갖기보다는 먼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집단 생태학자들은 흔히 네덜란드 오류, 네덜란드 팔러시, 이 네덜란드 오류는 네덜란드 같은 성진국일수록 환경이 더 좋다고 보는 오류입니다. 사실은 오염 산업을 가난한 나라로 이전한 결과일 뿐인데 말이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집단 생태학자들은 흔히 네덜란드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가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으면서도 그토록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류가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환경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네덜란드인도 생태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구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남들의 잉여 산물 그리고 부조로 살아갑니다. 1장이 종료됐으며 다음 장 2장 제목 폭발이 시작된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5분의 4는 자연이 인구를 가동하는데 쓸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게 묻어놓았던 고대의 유기 폐기물에서 나옵니다. 이 묻힌 유기물은 기나긴 세월에 걸쳐 압축되어 고도로 농축된 석탄과 석유로 되어 있습니다. 300년째 안 되는 기간에 걸쳐 인류는 수억 년에 걸쳐 쌓인 이것을 파내어 태워왔습니다. 인구가 300만 년 동안 접하지 못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쏟아냈습니다. 300만 년 전에 지구가 좀 따뜻했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30m가량 더 높았습니다. 어느 세균종이 1분마다 둘로 나뉘어 증식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2에서 4로, 4에서 8로 이런 식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오전 11시에 병 안에 세균 한 마리를 넣는데 12시가 되니 병이 세균으로 꽉 찼어요. 그러면 세균이 병의 절반을 채우는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정답은 오전 11시 59분이에요. 남은 시간이 1분밖에 없을 때 세균이 거주할 새로운 병 3개를 발견한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병보다 3개나 더 있고 공간 자원이 총 4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간을 지닌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정확히 2분 더 지나면 병 4개 모두 꽉 찰 겁니다. 1977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우리는 1940년대보다 2배나 많은 석유를 썼습니다. 라고 말이죠. 1960년대에는 1950년대보다 2배를 더 썼고요. 이렇게 10년마다 그 이전의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쓴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썼습니다. 1900년에 지구의 인구는 60억 명이었습니다. 20세기가 흐른 동안 세계 인구는 2배로 늘어났다가 다시 2배로 늘어났어요. 우리 병에는 공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실상 우리가 이미 다 채운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수는 거의 500여 개에 이릅니다. 그중 27곳은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며 그중 12곳은 2000만 명 이상입니다. 가장 큰 도시권인 도쿄 도시권에는 3500만 명이 삽니다. 현재 느려지는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금세기 중반이면 세계 인구는 현재 인구의 거의 절반만큼 더 늘어나서 90에서 100억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UN 인구 조사국에서 추정한 값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쓰레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음식, 연료, 생활공간, 전기,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2010년 프로스펙트 매거진에 실린 인구 과잉 신화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는 개념은 터무니없다. 하지만 과잉 소비는 그럴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얼어붙지 않은 육지 표면 중 40%는 가량을 현재 인류의 식량 생산에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모든 도로와 크고 작은 도시를 더하면 지구의 거의 절반을 우리 자신을 위해 써왔습니다. 햄프셔 대학 인구 및 발전 프로그램 소장 베티 하트만은 2006년 인구 과잉을 제고해야 할 10가지 이유라는 글에 자원 소비만으로 볼 때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5번째로 가난한 사람의 나라들보다 66배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국이자 그것을 줄이려는 의지가 가장 없는 국가라고 실었습니다. 2장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인 3장, 인구와 식량의 역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멜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늘 식량 증산 속도를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노먼 블로그라고 멜서스의 우울한 예측을 무효화한 인물로 알려진 녹색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8년 스탠퍼드 대학교 생태학자 폴 에를리히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에서 멜서스의 음울한 경고를 부활시켰습니다. 그 무렵 세계 인구는 지금의 절반인 35억 명에 도달해 있었어요. 인구 폭탄은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절박한 주장, 10년 안에 아시아인 수억 명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이 가장 절박한 주장이 틀렸음이 드러난 뒤에도 인구 폭탄의 제목은 통상적인 용어로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에를리 부부는 노먼 블로그의 경이로운 녹색혁명이 세계의 식량 공급량을 대폭 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죠.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에를리와 블로그의 이름은 오래 함께 쓰였습니다. 특히 에를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랬죠. 노먼 블로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먹고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인구 과잉에 관한 공포를 퍼뜨리는 에를리와 멜서스를 논박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블로그 자신은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을 의기양양한 말이 아니라 경고로 끝냈습니다. 녹색혁명이 본질적으로 세계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흔히 말하곤 했죠. 인구는 가용식량이 더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요. 녹색혁명이 거둔 두 가지 가장 큰 성과는 그 결과물에 짓눌려 몰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이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지구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1970년 이래로 1억 8,700만 명으로 3배가 증가했습니다. 3장이 종료했고 다음 4장인 환경 용량과 요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첫 30년 동안 하버드와 예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의 대학 수백 곳에서는 우생학을 가르쳤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로 거부가 된 켈로그, 스칸디나비아 몇몇 국가, 가족계획협회의 창립자 마거렛 쌩어도 우생학을 옹호했습니다. 비록 다윈 본인은 우생학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들 레너드는 런던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우생학 대회를 주관했습니다. 우생학, eugenics라는 용어는 다윈의 사촌인 프란시스 콜턴이 창안했습니다. 영국 통치 계급이 통치자가 된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고 주창하는 과학자였지요. 폴 에를리히는 아내 앤과 함께 최근 출간한 멸종, extinction, 서문 우화를 실어서 생태학계에서 유명해집니다. 우화에서는 비행기에 탄 승객이 날개에서 리벳을 뽑고 있는 정비사를 봅니다.
정비사는 항공사의 입장에서 비싼 리벳을 아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무 문제도 없다면서 경악한 승객을 안심시킵니다. 이 비행기에는 리벳이 수천 개 되므로 몇 개쯤 없어도 아무 탈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리벳을 뽑기 시작한 지 좀 되었지만 날개는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리벳이 몇 개나 뽑혀야 너무 많이 뽑힌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뽑는다 해도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에를리 부부는 지구라는 우주선에 탄 인류가 점점 더 자주 리벳을 뽑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 활동가, 언론인, 정치가, 기업가 등 수천 명과 100여 명의 각국 대표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였습니다. 그 회의가 열리기 전 2년 동안 세계 각국과 수많은 관련 단체 및 기관은 지구 정상회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지구의 모든 문제가 회의 석상에서 논의되었어요. 단 하나만 빼고 말이죠. 지구 정상회의가 시작될 때 유엔 사무차장 마리스 스트롱이 세계 인구를 자발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자연이 우리를 위해, 하지만 야만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사실상 금기시 되었어요. 그 회의의 주요 후원자인 다국적 기업들에게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값싼 노동력이 늘어나고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8년 전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세계 인구 회의에서 천명된 바이기도 했습니다. 지구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11일 동안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회의의 또 다른 주요 협정인 배출량 감소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면서 워싱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자 가장 큰 오염자가 없이는 어떤 협정도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우세해졌어요. 그래서 참가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규정을 완화했고, 부시는 회의가 끝나기 전날 리우드에 도착했어요. 그는 회의장에서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의 생활 방식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폴 에를리의 제자 그레천 데일리의 화기 논문에서 그녀는 적정 인구가 닭장에 닭을 빽빽하게 채워 넣어 키우는 양계 농장처럼 지구에 빽빽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최대 인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인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모든 이들이 의식주, 교육, 보건의료,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세계의 적정 인구를 인간의 이기심과 근시안이라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서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에 세계 인구 55억 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13테라와트, 즉 13조 와트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의 약 4분의 3은 15억 명에 이르는 선진국 국민이 썼습니다. 1인당 평균 7.5kW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에너지를 그만큼 사용하고 개발도상국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1kW였습니다. 사용하고 세계 인구가 현재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21세기 어느 시점에는 인구가 140억 명이 될 것이고 에너지 수요는 8배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홀드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에너지를 쓴다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인당 에너지 수요가 평균 3kW, 가난한 사람이 쓰는 양의 3배이자 에너지 효율이 최대라고 할 때 전형적인 미국인이 쓴 양의 4분의 3입니다. 평균 3kW이고 100억 명까지만 증가할 만큼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다면 총 필요한 에너지는 총 30테라와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엔은 2082년쯤에 100억 명까지 인구가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네요. 그레첸 데일리와 에를리 부는 계략적인 계산을 토대로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약 연간 9테라와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 섞인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예외 없이 관련 기술을 수반하기 마련인 예기치 않은 결과들까지 고려해 그들은 오차 범위를 5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6테라와트가 남습니다. 이제 나눗셈을 감행하면은
1인당 3kW씩 쓴다고 할 때 6TW로 살아갈 수 있는 인구의 수는 60억 명입니다. 4장이 끝났고 다음 장인 5장 타이틀 섬세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2천만 명, 유럽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2025년에는 8%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민족당은 지나치게 큰 대가족을 계속 유지하는 공동체에 경제적 부이익을 주자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국의 이상적인 인구수는 4천만 명입니다. 그런 감축이 가져올 환경적, 경제적 파장은 논외로 치더라도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영국인 가운데 백인이 5천만 명이 넘어요. 영국에서 유색인을 모두 제거한다고 해도 줄여야 할 백인이 1천만 이상 남아있는 셈이죠. 영국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무슬림은 겨우 27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Live Earth Initiative는 파즐룬 칼리드를 달라이 라마 캔터베리 대주교 교황과 더불어 세계의 녹색 종교 지도자 15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칼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위기의 근원에는 우리 금융체계가 있다고요. 은행은 이자를 받고 무에서 돈을 만들어내죠. 코란은 4개의 장에서 리바, 즉 이자를 이슬람의 가장 극악한 범죄 중 하나로 보고 금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자를 받는다는 비난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이슬람 은행업이 모순어법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서 그것을 알라가 창조한 유한한 자원에 적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환경 파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일종의 바이러스예요. 그것을 치료하면 환경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인구 문제와 소비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에요. 하지만 세계 금융체계는 현재 공기처럼 문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칼리드는 코란 30장 41절을 인용합니다. 부패는 인류의 행동 때문에 땅과 바다로 멀리 넓게 퍼져왔습니다. 알라는 자신에게 돌아올 길을 찾도록 하고자 인류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맛보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은 신이 인류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음을 느끼도록 하고 그런 뒤에 두 번째 기회를 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이 주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종족이 무한정 늘어난다면 이 세계에 극심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인구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압력을 가하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떼는 것이겠지요. 라고 칼리드는 인용을 했네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가족계획 및 생식건강 명예교수 존 길버드가 말하길 자원 부족은 주로 인간의 늘어난 수명에서 비롯된 거라 합니다. 세계를 경제학자가 아니라 생물학자가 운영했다면 인류를 포함하여 그 어떤 정도 무한정 불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겠죠. 식량 같은 핵심 자원이 결국에는 고갈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감으로써 인구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끊임없는 성장이란 암세포의 교리입니다. 뉴 사이언티스트의 저술가 프레드 피어스는 최근 영국에서 People Quake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보다는 The Coming Population Crash, 다가오는 인구 붕괴라는 미국판 제목이 더 와닿긴 합니다. 피어스가 말하길 현재 인구 증가보다 소비 증가가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봅니다. 가장 부유한 7%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가난한 50%는 배출량의 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 증가를 막는다고 해도 결코 기후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인구 폭탄은 해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적정인구재단 의장 로저 마틴이 말하길 소비냐 인구냐가 아닙니다. 양쪽 다지요. 양쪽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틴은 부자들이 탄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평등한 모습을 보이려면 가난한 이들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우리가 노력할수록 그 수치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인구를 더 일찍 줄일수록 한 사람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삶의 질도 더 나아지겠죠. 피어스는 이런 언급도 했어요. 지난 25년 사이에
이란 여성의 자녀 수는 8명에서 2명 이하로 평균 1.7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테헤란의 여성은 뉴욕의 여성보다 자녀가 적어요. 5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6장 타이틀 교황청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 역사가 고 아우구스트 베른하르트 하슬러 교부는 교황의 가르침이 교황이기 때문에 오류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모든 교황의 가르침이 오류 불가능성을 띄어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새 교황은 거역할 수 없는 전임자들의 말에 갇히게 혹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임자의 말을 뒤집는 것은 대안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피임, 여성이나 유부남의 서품, 동서애 같은 현안에서 카톨릭 교회가 경직된 태도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고 현대의 진보적인 카톨릭 신자들은 당혹스러워하지만 사실상 교회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1990년대에 이탈리아 여성의 출산율은 1.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2001년 출산율 다음으로 낮았죠. 박사학위를 지닌 여성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남자보다 여자 박사가 더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교육이 출산율을 낮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에서는 한 달 내내 꼬박 일하고 700유로를 벌기보다는 하룻밤 자면 7000유로를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갈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은 이탈리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을지는 몰라도 보수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사브리나 프로벤차니는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해 동안 160만 명이 시청하는 TV쇼를 제작하느라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왔지만 그녀의 월급은 피아트 자동차 공장 노동자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방송국은 그녀를 각종 수당을 주어야 하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매주 자문료를 지불함으로써 월 단위 계약을 너무 오래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금지한 법률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육아 부담이 너무 커서 아기를 낳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서 아기를 키워야 한다니 기가 막힌 21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탈리아의 학교에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모국 아이들의 이 자리를 이민자의 자녀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는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미래의 화신입니다. 희망을 품을 무언가가 정말로 있을 때 절망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의 아이는 그 해결책의 일부이며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어하는 부모야말로 지구를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가운데 누군가는 흐름을 바꿀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6장이 종료됐고 다음 장 7장의 우리 안의 고릴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1.5달러에 해당하는 우간다 화폐 1실링으로 부윈디 지역병원에서 여성은 산전 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병원 숙소에 묵고 출산을 하고 산후 의료까지 받을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권은 미국의 국제가족계획연맹과 비슷한 영국기관 Mary Stopes International이 지원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이 고갈되고 있지만 아직 새 후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출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많은 남성들이 아내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3,300만 명의 우간다 인구는 2050년에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부윈디의 출산율은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자녀가 8명 이상인 가구도 흔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들이 흔히 그렇듯 이곳에서는 동물들이 풍부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도 풍부합니다. 수백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걸쳐 도시는 전혀 없지만 우간다인의 거의 3분의 1이 우간다 남서쪽 4분면에 해당하는 부윈디 주변에 삽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시골 지역입니다. 15세 미만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농장은 이미 수없이 쪼개진 끝에 면적이 대부분 1만 제곱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우간다 대통령 요에리 카구타 무세베니는 가족계획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혼란으로 가득했던 이디아민의 통치기 이후에 국가를 다시 안정시킨 인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현재 25년 넘게 연임을 하고 있는 무세베니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엄청난 인구에 따른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간다의 인구가 늘어날수록 우간다의 경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추론했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20년마다 2배로 늘어나는 인구를 반영하듯이 전통 혼례식에서 아들, 딸을 7명씩 쑥쑥 낳기를 일하고 축사를 보내는 세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시임 대통령은 경제와 섬 자체의 건강이 지속 가능한 인구에 달려있다고 선언하면서 마다가스카르 보건부의 이름을 보건가족계획부라고 바꿨습니다. 40년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무세베니 대통령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우간다를 다스린 지 겨우 25년밖에 안 된 후배뻘 무세베니가 아프리카 합중국을 만들자는 자신의 말에 반대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전체를 단일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카다피는 합중국을 세우며 강력한 경제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간다 같은 기독교 국가들은 그 구상으로 이슬람교를 확대하라는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7장이 끝나고 다음 장 8장 거대한 인구 장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비록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안후이 성에 살고 있었지만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은 뒤에 둘째를 가지려고 했다가는 불임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며 1년치 월급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위반 딱지처럼 아기를 더 낳은 주민에게 부과한 벌금은 상당한 세원이 되어왔습니다. 샹하이나 부유한 장수성에서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사회 부담세가 미화 3만 달러에 이르기도 하며 셋째는 더합니다. 하지만 농민은 몇백 달러 정도의 벌금만 낼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새로 선출된 시진핑 주석이 재임 기간에 서서히 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중국의 논란 많은 한자녀 정책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22가지 예외 규정 덕분에 중국인 가구의 35%는 적어도 자녀를 2명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자녀 정책이라고 바꿔 부르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2002년 이래로 중국은 56개 소수민족,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 이외의 민족의 수가 줄어들어 문화적 멸종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새 자녀까지 허용해 왔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적어도 150개는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20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금세기 25년 동안 세계에서 지어질 건물 중 절반은 중국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시에 사는 중국인은 절반에 이르며 1980년엔 5분의 1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4분의 3에 이를 것이고 도시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 4만 5천 개 가운데 절반이 중국에 있습니다. 주민 130만 명을 이주시키면서 지어진 양쯔강의 산샤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비용이 많이 든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남수 북조 공정 South North Water Transfer Project 건설 공사가 그 지위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완공하는데 반세기가 걸릴 이 공사는 반세기면 50년이죠? 양쯔강 삼각주에서 북쪽으로 2200km 떨어진 베이징 주변의 물 부족 지역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황허강을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죠. 예전에 저명한 중국 인구 통계학자가 중국의 적정 인구가 7억 명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13억 인구의 절반을 좀 넘는 수준이었죠. 중국 인구는 1984년에 7억 명이었습니다. 겨우 반세기 전이었습니다. 2030년 중국 인구는 15억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2100년이면 인구는 다시 10억 명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과 그 미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2400만에서 5천만 명 더 많다고 하며 그 남성 가운데 절반 이상은 노총각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짝을 찾지 못하는 신세. 중국 독신 남성들은 신부를 구하러 베트남으로 가곤 합니다. 많게는 5,000달러까지 주고서 말이죠. 그들은 부모가 중매인에게 넘긴 가난한 마을의 소녀들을 쭉 살펴보며 신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민 노동자들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상담소를 통한 편지 왕래로 신부를 구하던 방식의 최신판이라고 할
항공기와 인터넷을 통한 임신부 구하기는 불평등한 세계에서 부를 재분배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인류 역사상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엇 때문에 2000km 떨어진 하류에 홍수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사람이 꼬박 하루를 걸어가야 닿는 지역에 왜 곡물이 부족한지 알아내기 위해 100만 개의 자료값을 모을 가용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잡아당길 레버는 몇 개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중국인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인다면 기꺼이 그것들을 잡아당겨왔습니다. 필요해 보이면 한 세대 전체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퇴경환림, Grain to Green 공정은 전 세계를 통틀어 정부가 시도하는 가장 야심찬 그리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환경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산지, 어디든 경사가 25도를 넘습니다. 에서 경작을 하던 사람들 3천만 명이 10년 동안 연평균 8천 위안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쌀을 보조금으로 받기로 하고 새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의 경작지에는 토종 나무나 풀을 심었죠. 중국이 여전히 천연임으로 덮여 있던 1950년대 시계를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복원을 하면서 식량과 목재가 줄어들어 생기는 손해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 계획 자체에 드는 예산만 해도 최대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퇴경환림 공정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해 줄 것이에요. 중국은 이 땅에는 사람이 결코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대만 모두 출산율이 중국보다 낮지만 그 어느 곳도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의 여파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상업도시에서는 독신 남성들이 힘들게 번 돈을 매춘부에게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막 결혼한 남편이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신부를 산 것이고 지금은 집도 구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달아납니다. 지금 중국인 남성들은 사실상 집이 있어야만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토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은 곧 그들이 다른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그 다른 어딘가는 바로 도시이며 그 결과 도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도시를 세울 공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실시해온 정책의 좀 더 인간적인 형태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을 것입니다. 8장이 끝났고 다음 장 9장 바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역사는 흔히 스페인의 수도에서 300년 동안 지내다가 할리우드에서 50년 동안 지내는 것과 같다고 묘사되곤 합니다. 1898년의 스페인 미국 전쟁 때 미국이 해방자인 척하다가 푸에르토리코를 삼켜버렸듯이 필리핀도 자국 영토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아는 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필리핀 제도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화폐를 주주하고 필리핀의 165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에게 영어를 강요하고 식민지가 되기를 거부하는 필리핀인을 적어도 25만 명 이상 살해했다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필리핀에서 손을 뗐어요. 1948년 독립했을 때 필리핀 인구는 1800만 명, 현재 필리핀 인구는 거의 1억 명에 가까웁니다. 나머지 세계 인구가 100년에 걸쳐 4배로 늘어난 반면 필리핀 인구는 50년에 걸쳐 5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카톨릭 국가이자 일부에서는 바티칸 신정제국의 마지막 요새라고 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국민을 먹여 살리기도 벅찬 나라인 필리핀에서는 인력 자체가 주요 수출품이 되어 왔습니다. 필리핀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주로 3D 업종, 여성은 주로 가정부로 일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간호사처럼 의사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이죠. 사람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인은 단백질의 80%를 해산물에서 얻는데 그들을 먹여 살리는 해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마닐라의 국제미작 연구소 주변을 둘러보면 필리핀의 출산율이 역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새로 선출된 아키노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생식 건강 계획에 관심이 있다고 고언하긴 했어도 그 계획은 2010년에서 11년으로 이어서 12년으로 미뤄져 왔으며 카톨릭 교회는 감히 그런 혐오스러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전면적인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는 가족 계획 정보를 널리 알리고 극빈층에게 피임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학생에게 의무 성교육을 하자는 법안들을 모조리 짓밟아왔습니다. 필리핀의 카톨릭 주교회의는 어떤 대통령도 그 기록을 뒤집지 못하게 할 참이었습니다. 교회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인물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적 권투 선수이자 국회의원인 매니 파키아오였습니다. 8남매 중 넷째인 파키아오는 부모가 산하 제한을 했다면 8체급에 걸쳐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딴 자신은 결코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든 이에게 상기시켰죠. 이번에도 생식 건강 법안은 폐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2년 12월 8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웰터급 권투 경기 중 8라운드에서 파키아오는 멕시칸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의 오른팔에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몇 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채 광주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는 사흘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살아나니 생명이 신성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주장하며 의회에서 생식 건강 법안에 더욱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초라한 패배가 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죠. 메리웨더에게 비록 졌지만 아직까지 계속 파키아오가 진정한 승자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9장이 끝났고 다음 10장 지하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분포한 희귀한 나라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가치 있는 천연 자원이 있긴 하지만 그 자원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토 면적으로는 세계 17번째이지만 인구로는 103번째인 이 나라의 인구는 고작 100만 명에 불과하며 그들의 90%는 북부 안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중해를 면한 그곳의 항구들이 리비아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석유가 최대 자산입니다. 하지만 리비아의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혹은 그보다 적게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리비아 북부의 우물은 말라버렸거나 바닷물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식수의 90%는 무아마르 카다피의 역작인 대수로 Great Man-Made River에서 왔습니다. 언제 고갈되든 한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당분간 그 물이 다시 채워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도 지리학적 시간도 채우지 못합니다. 리비아 바로 남쪽에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인 니제르에서는 여성이 평균 7, 8회 출산을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입니다. 니제르에는 돈 많은 노인이 젊은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육지로 둘러싸인 니제르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를 합친 것보다 영토가 좀 더 넓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와 알제리 바로 밑에 있는 이 나라는 위쪽 5분의 4가 대체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니제르인의 대다수는 그보다 훨씬 남쪽의 사헬 지대에 삽니다. 나이든 이들 중에는 사헬이 아카시아 숲, 초원, 바오바브 나무로 뒤덮여 있는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1990년대보다 식생 면적이 줄어들고 평균 기온이 섭씨 1.5에서 2도 오른 지금 주민들은 사헬이 점점 더 사하라처럼 변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여성 1인당 자녀수가 평균 5명 이하로 출산율이 이웃 나라처럼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니제르 인구가 1660만 명인 반면 나이지리아는 1억 6600만 명으로 10배가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티오피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해 3억 3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농업 생산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니제르인 가운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그나마 15%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여성이 1%도 안 되고 중학교까지 다닌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중학교를 다닌 여성들은 대개 자녀를 2~3명만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치안이 몹시 불안하기 때문에 비엔남에서 곡물을 들여오는 선적회사들은 산적들과 약탈자들을 피하기 위해 현재 나이지리아 해안의 대도시인 라고스 대신에 이웃나라 베냉의 코토누 항구를 이용합니다. 베냉에서 니제르까지 트럭으로 운송하면 나이지리아의 구매인들이 와서 구입합니다. 니제르는 1960년까지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의 헌법을 본뜬 세속적 헌법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지배하는 나이지리아 북부와 달리 이곳에서는 샤리아 율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 남성들이 술과 매춘부를 찾아 이쪽으로 밀려듭니다. 1990년대에는 상황이 정반대였어요. 당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HIV를 막기 위해 니제르에서 콘돔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니제르 여성들은 그 콘돔을 나이지리아로 향하는 트럭 운전사 남편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가서 가면 되지 말라고 말이죠. 니제르의 저명한 학자 갈리 카데르 압델 카데르 박사에 따르면 2003년 노예를 불법화했는데도 주민의 최대 10%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마을에서 여성들은 죽음과의 경주에서 지지 않기 위해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고인 니제르의 인구를 억제하는 유일한 요인은 50년이라는 짧은 기대 수명입니다. 10장이 끝났고 다음 11장 해체되는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될 때 이곳에 있던 민영 동물에는 인도 영양, 야생 당나귀, 닐가이 영양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빌린 말 몇 마리가 있을 뿐이에요. 당시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숲이었어요. 오늘날 파키스탄의 수면점은 4%도 안 됩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거의 또는 전부 헐벗은 곳이지만 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땅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은 매우 비옥한 곳이었어요. 이곳을 흐르는 거대한 인더스 강은 인류 문명 가운데 하나를 출현시킨 요람이었죠. 카라치에서 환경보존보호협회 Society for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를 이끌고 있는 생물학자 탄비르 아리프는 현재 파키스탄이 겪고 있는 수해와 수확량 감소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원을 따지면 모두 텍사스만한 땅덩이에 1억 8,5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우글거리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텍사스 인구는 2,800만 명입니다. 거의 뭐 한 1.8배 정도는 1.7에서 1.8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파키스탄은 앞으로 20년 안에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모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넘어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4,800만 명이지만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가족 계획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긴 해도 2030년이면 인구가 4천만 명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4분의 3인 파키스탄의 인구는 그때쯤이면 8천만 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인구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금세기 중반의 파키스탄의 인구는 지금의 미국보다 많은 한 4억 명이 될 것입니다. 텍사스만한 땅이 말이죠. 녹색 혁명에 물을 대어 그들의 목숨을 구한 우물과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파키스탄 아동의 3분의 1은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두 자릿수에 이르는 실업률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불안전 고용자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1947년 마하트마 간디의 점잖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 승리를 거두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수파인 힌두교도 치하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한 무슬림은 독립을 요구했고 인도의 동부와 서부에서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두 지역이 분리되어 파키스탄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의 거리가 약 1700km나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통치력은 출발부터 약했고 결국 분열되고 말았죠. 1971년 마침내 동파키스탄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벌어졌는데 약 3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가 되었습니다.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학교가 너무나 부족하고 인구가 너무나 빨리 늘고 있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인 아이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아이보다 교육받을 기회가 더 적었습니다. 파키스탄이 핵폭탄을 개발하자 국제개발처는 6년 동안 가족계획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순회 공연단의 예산은 2013년 고갈됩니다. 보건역량발달협회 사무총장 탄비르 아메드는 말합니다.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미국이 두려워하는 부류의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파키스탄 여성 9천만 명 가운데 피임기구를 접하는 여성은 1,300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제개발처에 상기시킵니다. 그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워싱턴의 정치 상황 때문에 주저하곤 하죠. 파키스탄은 인구가 우글거리는 저개발 국가예요. 국가라기보다는 오합지졸에 가깝죠. 인구가 늘수록 문맹자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도 혼란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고 11장이 끝나네요. 12장은 아야톨라의 뜻대로가 제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방이 경제 제재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테헤란은 아바나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비를 통해 재충전되는 산의 샘으로부터 빌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에는 테헤란의 주민이 15만 명이었고 샘의 물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으로 매일 300만 명의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며 1500만 명이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100년 사이에 100배나 늘어난 것이죠. 단지 군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정 체제를 전혀 접하지 못한 이슬람 세대를 배출하는 시아파의 고위 성직자에서 스스로를 최고 지도자로 임명한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신성한 명령은 세계가 이제껏 목격한 적이 없는 경악스러운 인구 통계학적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1989년 이맘 호메이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이러한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구 증가 역전 사례가 되었습니다. 12년 뒤 이란 보건부 장관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계몽적이면서도 성공적인 가족 계획 사업을 수행한 공로로 UN 인구상을 받았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성교육이었습니다. 초딩, 중딩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1975년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란 여성은 3분의 1에 못 미쳤습니다. 2012년에는 이란 대학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28세 이하 여성은 96%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2000년에 이란의 출산율은 대체율 수준인 여성 1인당 2.1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중국의 강제적인 한 자녀 정책보다 1년 빨리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2012년에는 1.7로 떨어졌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댐이 많은 나라입니다. 완공된 댐만 600개가 있고 수백 개를 더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이란의 과학자가 말하길 혁명군은 미국 공병대와 마피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실제로 물을 얼마나 많이 가둘 수 있는지 혹은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규모 건설공사 계약 때문에 댐을 짓는다고 보는 이란인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국가 예산 3분의 1은 댐을 짓는 데 쓰인다고 너무나 많은 돈이 오가고 있어서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압력과 임박한 미국의 선거 때문에 서방은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란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강수량은 줄어드는데 죽어가는 강을 댐으로 막아서 전력을 쥐어짜고 있는 나라에서 원자력 계획을 진행할 이유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말이죠. 자녀를 몇 명 낳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뒤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다수의 이란인은 2명 이하로 낳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더 이상 이란의 군사산업 신정체제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여성들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쪽을 택한다면 정권은 진인수단을 다 동원하여 다른 결정을 강요하려 들 것입니다. 12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13장 위축과 번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하메이니가 두려워한 일이 일본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뒤로 두세대 동안 계속 인구를 늘려왔던 추진력이 마침내 닿으면서
인구 증가율이 대체율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고삐 풀린 인구 증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서유럽은 일본이 인구 통계학적 전이 높은 사망률과 출산율에서 낮은 사망률과 출산율로의 끝에 맨 처음 도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 1억 2,8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뒤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2008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왔습니다. 2060년이 오기 전에 일본 인구는 1950년 인구인 약 6,600만 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본이 직면한 것과 같은 노동력 문제를 임시로 해결할 땜질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인 쿠바처럼 경제 상황이 더 열악한 국가들로부터 이민자를 받는 처방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민이 아예 대안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인은 자신들이 대체로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일본인은 일본 사회가 그토록 잘 돌아가고 도시의 질서가 잘 잡혀있고 범죄율이 그토록 낮은 이유가 바로 공통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주택도 상품도 수요가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마다 소비자가 줄어들고 점점 늘어나는 비생산적이고 가난한 노인 인구를 지원할 복지 예산을 부담하는 노동자가 줄어드는 더 작은 사회로 옮겨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장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시도를 하는 최초의 현대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교육기관인 정책연구대학원의 명예교수 마스타니 아키히코는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이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합니다. 대개 그런 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본이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분명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았던 고령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연령 거품이 꺼지고 나면 그 뒤의 세대들은 균등해질 것이고 아이의 수가 죽는 인구와 비슷해져 인구 피라미드는 사각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아예 안 낳지는 않을 것이고 출산율이 부부당 2명으로 다시 조정된다면 인구는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명이 매우 긴 나라에서 인구 통계학 도형이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린다고 경고합니다.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영속적인 성장이 자명한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신과 우주를 제외한 그 어느 것도 영속적일 수 없는데도 말이죠. 계속 팽창하는 경제를 상정, 토의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내어놓는다는 것을 상정이라고 하는데 상정한 것은 가능하며 그것을 구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새로운 제품 혹은 기존 제품의 새로운 형태를 계속 창안하고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자가 계속 더 많이 나아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모든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끝없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인구 증가를 선호한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노동력 풀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유한한 행성에서 끊임없는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는 다단계 판매와 마찬가지로 결코 영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상품을 살 사람이 없어지고 체제 전체가 붕괴합니다. 혹은 판매할 상품은 제조할 원료가 희소해지고 대체물도 그다지 좋지 않거나 그것마저 고갈될 것입니다. 마스타니가 말하길 인구가 늘어날 때 번영은 디즈니랜드에 한 달에 한 번 가고 물건을 마구 구입하다가 마구 내다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가 줄어들 때는 소풍을 가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는 것이 번영입니다. 물건을 내버리지도 않죠.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는 쪽에서 오래가는 물건을 사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테라, 즉 지구 자체와 같은 대신에 수신자가 무한히 많다는 허구에 토대를 둔 행운의 편지와 비슷한 이유라고 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실물 화폐는 약 8천억 달러에 이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쓰는 돈은 그 중에서도 미미한 비율에 불과합니다. 은행은 모든 고객이 동시에 모든 예금을 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통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정하에 실제 예금액의 일부, 대개 5분의 1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은행은 예금액의 20%만을 보유해도 된다면 실제로 가진 돈의 5배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팽창하지 않는다면 그 대출금에다 이자를 더해 갚을 새로운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회수하는 대출금보다 빌려주는 돈이 더 적어지기 시작한다면 경제의 돈의 액수가 줄어들 것이고 빚을 갚기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 주택담보대출금을 체납하게 되죠. 사업도 망하고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실업이 만연합니다. 지금의 통화체제에서는 무한한 성장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통화체제의 본질 자체야말로 우리가 기필코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에게 돈을 만들어낼 권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권리를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죠. 주정부나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시스템 같은 핵심 산업을 위해 돈을 만들어 무이자로 대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돈을 찍어낼 수도 있고 무이자이니 그 돈은 갚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물론 이 해결책을 반박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안정상태 경제학자들의 원로인 메릴랜드 대학교 허먼 데일리와 버먼트 대학교 경제학자 조슈아 팔리는 인정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부를 창출할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며 얼마 안 되는 예금액만 보유하고도 마법의 지팡이를 휘저어서 뿅 하고 돈을 만들어내는 합법적인 권리를 골드만삭스나 HSBC에게서 빼앗는다고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엄청난 이자 수입을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만들어 공익을 위해 쓰면 되기 때문이죠. 빌린 돈의 이자까지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릴 필요도 없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부유한 10%는 세금 감소는 받아들이겠지만 이자 감소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상위 10%는 이자를 받는 이들이고 나머지 90%는 그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자 지불액은 본질적으로 하위 90%에서 상위 10%로 부를 이전하는 수단입니다. 연금은 경제 성장의 열매를 세대가 서로 공유한 방식으로 줄곧 쓰여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교육기관인 정책연구대학원의 명예교수 마스타니 아키히코는 이렇게 썼습니다. 앞 세대가 다음 세대의 풍요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때에만 공정한 일이다. 하지만 더 이상 풍요로워지지 않고 장수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연금 계획에 돈을 대는 노동자의 수가 더 적어지는, 더 노령화되고 수축되는 경제에서는 자신의 은퇴를 대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더 줄어든 소득을 갖고 말이다. 13장이 끝났습니다. 14장의 제목은 내일입니다. 1970년 인도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억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1억 명입니다. 하물며 당시에도 많은 인도인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즉 인구가 인도 땅의 환경 용량을 초과한 상태였죠. 펀자브의 주요 작물인 밀과 바스마티 쌀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지하 수위가 연간 3m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에는 30m만 파도 물이 나왔지만 그 뒤에는 90m, 이어서 150m까지 파야 했습니다. 지금은 300m를 넘게 파야 물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몬순이라 하면 여름과 겨울의 풍량이 거의 정반대가 되는 바람이 광범위한 지역에 부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전에는 몬순이 30일 이상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10일에서 15일로 줄었습니다. 토양은 염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신부 지참금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지참금을 기대합니다. 적어도 약간의 금부치와 차 한 대는 원합니다. 게다가 신부를 치장할 옷과 보석, 동네 사람 100명을 대접할
잔치 비용도 돼야 합니다. 북인도에서 딸을 보내는데 그토록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은 인도가 인구 증가일 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통한 여아의 불법 낙태 비율에서도 중국을 초월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리아나 주의 한 소도시에서는 성비가 남아 1000명당 여아 590명으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4장이 끝났고 15장은 넘어가고 16장 지구는 공원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해안에서 300km 이내에 살고 세계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해안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그곳들이 물에 잠길 때 우리가 아는 문명도 침몰할지 여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미국에서 재배하는 곡물의 70%, 콩의 98%가 사람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는 데 쓰인다고 주장합니다. 판매되는 항생제의 80%도 가축에게 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곡물 생산량의 약 절반은 가축을 먹이는 데 쓰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사건 판결 1973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한 판결, 미국 대법원상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된 판결 중 하나죠. 로데 웨이드 판결을 통해 미국에서 낙태를 기본권으로 합법했습니다. 1973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인 멜컴 퍼치는 산과 이사이며 발생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멜컴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잉태되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는데 접합체에서 배아와 태아 단계를 거쳐 아기가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하는 수정란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주장은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입니다. 6장이 끝나고 마지막 챕터 17장 인류가 더 좋은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의 피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40억 달러입니다. 유엔 인구기금과 굿마커 연구소는 그 액수의 약 2배인 연간 80억 달러면 모든 개발도상국의 현대 피임 기구 수요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달 동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곤 했습니다. 노먼 블로그는 노벨상 수락 연설에서 인구를 억제하지 않는 한 녹색혁명이 그저 전 세계에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폴 에를리와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자연이 어느 정도까지 파괴되어도 인간이 여전히 번성할 수 있을지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대단한 시도였지만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종의 수를 세어서 아니면 종이 하는 일을 세어서 미네소타 대학교 환경연구소 소장 조나탄 펄레는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더 많은 종들이 어울려 살아갈수록 더 낫다는 것입니다. 1995년 록펠러 대학교 인구연구소 소장 수학자 겸 생물학자 조엘 코어는 지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냈습니다. 영어로는 How many people can the earth support? 이런 거죠.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는 광범위하게 탐구를 했지만 그 질문의 답을 결코 하나의 숫자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질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장의 챕터를 다 보았고 마지막으로 매즈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좋았던 세상을 기억합니다. 덜 혼잡했던 세상, 더 아름다웠던 세상, 더 자유롭다고 느꼈던 세상 말이죠. 과학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극심한 기상 현상들이 하나의 추세를 이루어서 기후의 상전이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환경연구소 소장 조나탄 폴리는 말했습니다. 합성 질소가 1960년대에 들어서 널리 쓰이기 시작된 이후 농업은 우리가 지구를 두드리는 유일한 망치가 되었습니다. 농업은 모든 공장과 발전소의 배출량을 더한 것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최대 배출원입니다. 모든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에서 뿜어내는 양보다 더 많지요. 인구 통계학적 정의는 현실입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나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하레디가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서처럼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진 집단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인구 증가의 추진력은 약해져 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종이 자연이 얼마나 버틸지 계속 시험하는 이 상황에서 인구 감소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행성에 함께 사는 다른 종들에게 최선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억제하고 떠나는 사람보다 더 적은 수를 충원하는 식으로 인구를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대량으로 해고 통치서를 보낼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동물들의 적자 생존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 종에게 일어난다면 그리 재미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